그 방산 쪽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해외 지금 방산업체에도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가 한때 방위 산업이라는 게 비리 산업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방위 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가 있을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농담 비슷하게 많이를 해요. 그래서 야, 방산업체는 정말 뭐 천문학적인 네. 그런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맞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실제적인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게 좀 오해와 진실 이게 좀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김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방위 산업에 한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게 조금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려면은 약간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방위 산업의 어떤 본질, 저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어프로치 각자 이제 전문 지식 분야가 다르시니까 각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네. 사실 저는 좀 경영학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이루는 3대 주체를 이제 가계와 기업과 정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가계에서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네. 기업이 그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면 다시 이제 수요자인 가계가 이제 구매를 해주고 그렇죠. 정부는 그 둘 사이에서 조절자 역할을 통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민간 시장, 민수 시장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이제 방산 시장에서는 이제 보시면 정부가 수요자이자 조절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요자와 조절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방산 시장을 사실상 정부가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위 산업 시장은 일반 민수 시장이 다양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네. 방산 시장은 그와 약간 대척점에 있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독과점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다분히 조금 계획 경제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독과점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주체가 사실 시장을 통제를 해요. 가격도 통제를 하고 그렇죠. 시장 규모도 통제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소비에트 연방에서 했던 계획 경제만큼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방산 시장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정부가 국내 방산 마켓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죠. 그렇죠. 김 교수님 올해 국내 방산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사청에서 편성하는 획득 예산이겠죠. 방위력 그렇죠, 개선 그렇죠. 예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방산 마켓의 사이즈겠죠. 그렇죠. 물론 뭐 일부 뭐 수출 시장이 있겠지만 수출은 이제 제외하고 국내 시장만 국내 봤을 시장만 때는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이죠. 정부 예산이고 뭐 일부 그 운영 유지 예산 그 수리부석 같은 것도 사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운영 유지 예산으로 쓰니까 일부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거의 정부 예산으로 다 시장이 돌아간다. 시장이 그 규모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가격을 통제를 하죠. 그렇죠. 예. 원가 통제를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만 많으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과점 시장 내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니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방사청에서 원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방산업체로부터 이제 원가 자료를 받죠. 그래서 뭐 세컨 벤더, 서드 벤더 막 이렇게 쭉쭉 해서 원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하죠. 거기에다가 사전에 정해진 마진을 붙여서 제 계약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진이 한 3, 4%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이게 네, 물론 프로덕트 자체의 금액은 크겠지만 그렇죠. 마진율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다 공시가 되는 자료라서 방산업체의 그 영업이익률이 최근의 수출로 인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롯데미 뭐 10% 그 건접을 왔다 갔다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농담으로 제가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은 이제 뭐 돈 벌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신다, 애국심으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 얘기가 맞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천문학적인 어떤 마진이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자율경쟁 시장으로 경제성 관점에서 편입을 하려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적정한 그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진율도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어쨌거나 이제 저 수익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경제 주체를 이제 그러니까 N수를 늘려야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 가까워지는데 잘못하면은 벌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이 밀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R&D에도 투자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사실 어떻게 우리가 1970년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생기고 이제 방산 투자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네. 예. 또 그런 기술들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오해와 진실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생각보다 방산업체들이 수익률이 예,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예, 그 이야기를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또 예, 질문을 한번 그렇게 넘어가 하시죠.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보니까는 카이스트에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방형 기술 혁신 이게 체스프로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2006년도에 어떤 예. 굉장히 그 파격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논문과 실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 방산에서 이런 컨셉이 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예.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체스브로 교수가 UC 버클리에서 아마 공부를 교육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개방형 기술혁신이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개방형 기술혁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제 2000년도 한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개방형 기술혁신은 그 폐쇄형 기술혁신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특히나 이제 방산 분야, 네. 방산 분야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방산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이 굉장히 보안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가 제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방이라는 획득 시스템 내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인플로우 되기도 어렵고 또 그게 아웃플로우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네. 이 허들이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양방향 기술 이전이라든가 양방향 정보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 분야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밖으로 민수 분야로 나가서 뭐 국방 관련된 기술의 어떤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례 예, 같은 것들이 그런 그렇죠. 것들이죠.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죠. 그렇죠. 그 미국에 있는 다르파라는 곳에서 1960년대, 70년대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개발했던 뭐 GPS라든가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사실 국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민수 분야에서 엄청난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그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아웃플로우 그걸 우리는 스핀 오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군에서 민쪽으로 나가는 기술이. 거. 예. 그리고 반대인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국방 분야보다는 민수의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민수에서 있는 기술들이 또 마찬가지로 국방 획득 시스템 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R&D 하는데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이제 최고의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방향 기술 혁신이 우리 국방 획득 체계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이미 개발이 됐고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예전에 그 김 교수님 ACTD 사업이라고 우리 근무할 때는 네. 그거 얘기 지금 많이 신속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든가 네, 네, 신속 연구개발 사업인가요? 아무튼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좀 지금도 이름이 몇번 바뀌었죠. 바뀌어서 좀 비슷하게 이름이 하고 있죠. 헷갈려요. 예. 그리고 뭐 비슷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절충기업과 관련된 뭐 기술 이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 혁신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방과학기술사관 그런 것도 이제 국방 쪽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외향형 기술 혁신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보면 예전에 우리 그 그랜드 챌린저라고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특정 로봇이 최우수상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르파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전 세계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를 상대로 해서 뭐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1등한 예전에 무슨 챌린지에서 모하비 사막에서 자동차 경주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카이스트 이준호 교수님인가요? 무슨 로봇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아요. 대표님을 하고 계신 그때 이제 그분인데, 그 하이스에서 한번 우승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재난 로봇이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쉽게 말하면 국방에 접목될 그런 핵심 기술을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런 컨테스트를 열어서 우승한 뭐 기업이나 연구소나 학교에다가는 전폭적인 투자를 해주고 거기서 좀 더 밸류업을 시켜서 그걸 다시 내부로 흡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하는 되게 중요한 운동력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르파에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그런 말씀드린 그런 오프라인 프로젝트도 있지만 온라인 프로젝트도 많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해킹 기술에 대해서 뭐 그런 우열을 가리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미국의 MIT를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대학에서 기술 투자를 하는데 다르파에서 이게 요구하는 게 많이 없대요. 우리는 뭔가 국방 과제를 하나 시키면 일단은 서류부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거 제가 한번 저도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거 제안서 쓸 때 보면은 그 예산 항목 같은 것들 구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게 너무 그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 자유로움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다르파가 했던 일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최근 뭐 하여튼 뭐 비교적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칩워라고 해서 그 반도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군사용으로 접목이 되고 이런 흐름 그걸 보고 저는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 800페이지 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다르파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의 어떤 유도 무기 개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다르파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읽었는데 R&D 비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보죠. 거기. 네, 아까 탈피어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국방 기술을 가지고 민수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우리 경제 어떤 성장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그 뷰티풀한 그런 그 스토리가 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려면 약간 그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사례를 좀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국방과학기술 군에서 시작한 무언가가 민수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벤처나 스타트업이 해서 그 비즈니스 성공한 사례가 사실 별로 없는데 제가 하나를 찾기는 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뭐냐면 김 교수님 예전에 우리 레저나 스포츠용으로
뭐 김병장 전투식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전투식량? 네. 그거 저도 좋아하는데요. 원래 군에서 이제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사발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레저용으로 해먹을 수 있는 뭐 볶음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레저용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조금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걸 첨단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그러긴 좀 어렵죠. 그게 있고요. 다르파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궁색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우리도 어떤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사청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어떤 스핀오프, 스핀온 이런 관점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분야인 게 그 김 교수님 국방마트라고 혹시 아세요? 국방마트 실제 물건을 PX인가요? 아니요 PX 아니고요. 그 국방과학기술을 이제 그 온라인상에 온라인상에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밖에서 누가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그걸 온라인상에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기술 이전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되게 저도 이제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자체를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이제 무형의 가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를 사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거를 좀 유형화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밖에서는 그런 기술들, 변리사들을 통해서 특허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를 사고 팔기도 하는데 국방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특허를 내기도 사실 보안 문제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량화하고 기술을 개량화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좀 이해시키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민과 군의 어떤 그 기술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국계 회사의 근무를 경험하시면서 우리 K 방산 이게 어떻게 좀 발전이 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런 어떤 철학, 아이디어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논문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이라는 그 기회 요인을 통해서 방산 수출액이 급성장했잖아요. 정말 급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제가 몇 년도죠? 2014년도에 그 방사청 수출진흥과 근무할 때요. 그때 이제 저희 연간 수출액이 한 13억 불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2조가 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3년간 뭐 20조, 30조, 10배 이상 정말 엄청난 지금 10배 정도 그죠? 최고점을 비교해보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을 특히나 뭐 K방산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부에서도 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좀 전 세계의 어떤 방산 수출 규모도 한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고 수출액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 기술 안보에 대해서 좀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무기체계, 보안성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이고요. 그 프로덕트이 일반 민수에서 파는 물건처럼 그냥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구입한 나라는 그만큼 군사력이 이제 증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러한 기술들이 원하지 않는 뭐 테러 단체라든가 특히나 우리는 이제 북한과 아직까지는 이제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사실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수출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이 시점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안보, 통상 그거는 우리가 수출
통제 정책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은 단순하게 기술 안보보다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패권을 유지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미국이 사실 그런 정책을 이미 쓰고 있고요. 예,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수출 진흥 정책 그리고 수출 통제 정책 이 둘의 정책이 조금 균형점을 가지고 이제 이 방산 분야에 좀 접목이 되고 이제 견인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2019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락히드 마틴에서 F-35를 터키에 한 100대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100대면 사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최종 2일 승인을 안 해줬죠. 왜냐하면 터키가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요. 터키는 이제 미국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이제 터키는 당시 S-400이라는 러시아에서 만든 방공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F-35와 그걸 두 대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또 그런 정책을 미국은 뭐 경제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런 패권에 대해 기술의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대사관에 있는 국방무관들이 그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매한 무기 체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장비는 아예 뜯지 못하도록 이제 엔티 템퍼링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 돈을 주고 구매한 나라일지라도 그거를 뭐 정비용으로 또는 뭐 이걸 함부로 뜯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전투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들은 맞아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걸 뜯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걸 본사로 보내서 거기서 정비를 받아서 좀 되게 번거롭죠. 네. 다시 또 그걸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정책인 거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정도로 미국은 민감하게 민감하죠. 어떤 기술 어떤 통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의 성장도 좋지만 그런 것도 상호 고려하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어떤 적국에 예. 이렇게 기술이 유출되지 유출되지 않는 걸 방지할 필요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경제성을 유지하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핀칸티에리 정용기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방산 이야기 그리고 레오나르도 그리고 핀칸티에리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K방산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